자, 가봅시다. 22단원 집합. 집합이 뭔지는 많이 들어봤지, 그치? 집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족을 하면 돼. 어떤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야, 그치? 주어진 어떤 조건. 근데 그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어야 하냐면 그 조건에 부합하는 그 대상을 뭐 할 수 있는? 대상이 명확한. 그치? 조건이 주어졌지만 뭐 그냥 대표적으로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을 줘버리면 거기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 그치? 네. 근데 정확하게 키를 160cm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주면 그 조건에 해당되는 포함이 되는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지. 네. 그치? 그래서 어떤 주어진 조건이 일단 필요하고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어야 돼? 대상이 명확하게 뭐 된다? 구분이 되는 거지. 결정이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대상들의 그 모임 걔를 뭐라고 불러?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네. 되겠지? 그때 그 집합에 하나하나 포함이 되는 그 요 각각의 그 대상들 걔를 뭐라고 불러? 대상의 집합의 뭐 원소라고 불러준다고. 네. 그럼 몇 가지 기호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A 집합에 뭐 그러니까 A라는 원소 A가 어디에? 집합 A에 뭐가 된다? 포함이 된다. 네. 됐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냥 수학적인 표현으로 수식으로 바꾸면 기호로 바꾸면 어떻게 돼? 삼지창 모양을 쓰는 거지, 그렇지? A가 누구에? A에 포함이 된다. 네. 그럼 포함되지 않으면 여기다가 뭐 하나 그으면 돼? 짝대기 하나 딱 그어주면 되는 거지. 네.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 알고 있으면 되고, 됐지? 그러면 이런 집합을 이제 표현하는 그 방법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집합의 표현 방법은 집합 표현 방법은 그게 세 가지가 있지. 첫 번째는 뭐? 원소 나열. 이름 너무 직접적이다. 항상 보면 그치? 원소를 하나하나 뭐 하겠다? 나열을 하겠다라는 거야. 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집합은 중괄호로 A, B, C 점점점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다. 원소를 나열해주는 방법과 두 번째는 어떤 원소들을 모았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모았냐라는 그 조건을 모아는 방법, 제시하는 방법.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되고 그 조건 제시법은 또 이렇게 표현이 되지. 자, 이렇게 짝대기로 구분을 할 거야. 요 앞에는 뭐를 적어줘야 돼? 아니지. 어떤 게 원소냐라는 거야. 네. 됐지? 그리고 요 x라고 하는 값을 원소로 하겠다면 요 x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옆에다가 적어주는 거지. 네. 근데 우리는 뒤에 어떤 명제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조건은 보통은 뭐로 적어? 소문자 PQR로 시작을 하는 걸 봤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 PX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네. 이제 x에 관련된 조건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는 뭐 x 값들을 다 모으겠다. 근데 이 조건 제시법이 이제 실제로 집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야. 왜냐면 조건 자리에다가 내가 뭐를 넣으면 방정식을 넣으면 이 문제는 방정식 문제가 되고 부등식을 넣으면 부등식 문제가 되고 순서쌍을 집어넣으면 그래프 문제가 되는 거고 등등등 뭐를 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단원에 있는 문제를 다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 이 집합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근데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꽤 괜찮지. 왜 수학상 전체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 복습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 그림이 뭐야? 벤 다이어 그래. 그램이라는 거야. 네. A 해놓고 동그라미 그려놓고 여기다가 A, B, C 점점점 이렇게 적어주는 거. 네.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나 벤 다이어그램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건 제시법을 한번 연습을 조금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고 쳐볼까? 집합 A가 있어. 그 A가 어떤 집합이냐면 X라는 값을 원소로 가져. 네. 됐지? 근데 그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X냐면 뭐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X 빼기 가우스 X는 3분의 1이고 그때 X는 뭐 0과 3 사이의 값이다. 내가 이렇게 조건을 줬다고 쳐봐. 그때 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됐지? 그러면 너네는 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 값들을 찾으면 되겠지. 네. 자, 오랜만에 나왔네. 요거 뭔지 알지? X 빼기 가우스 X 뭔 뜻이야? X의 소수 부분. 그렇지? 네. 얘는 X의 소수 부분인 거니까. 네. 그럼 0과 3 사이에 소수 부분이 3분의 1인 수 뭐 있니? X는
3분의 1, 0 더하기 3분의 1이 있을 거고 네. 1 더하기 3분의 1이 있을 거고 2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세 개가 존재한다. 그럼 얘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래서 이 조건 제시법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 정석 기준으로 하면 몇 단원에서 배우니? 수학상 4단원 실수 쪽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치?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내면 수학상 문제인지 집합 문제인지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을 잘 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되겠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표현 몇 개만 한번 잡아보면 집합이라고 하는 거 그 분류 기준이 좀 다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또 원소의 무엇으로? 개수로 그게 분류가 되기도 해. 그치? 예를 들면 내가 자연수의 집합 하면 어때? 그 자연수라고 하는 조건은 명확하지? 자연수이다 아니다라는 게 그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연수의 집합하면 조건은 명확한 거고 근데 그거를 만족하는 대상들을 다 모아보면 1, 2, 3, 4 점점점 개수가 무한히 나가잖아. 그래서 그렇게 원소의 개수가 어떤 무한개인, 이제 무한개인,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이제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그런 집합을 뭐라 그러니? 그렇지, 무한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무한 집합. 그래서 한글 까먹을 것 같아. 이제 그럼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유한개. 유한개의 기준은 셀 수 있냐 없냐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유한개인 집합을 뭐라 불러?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유한 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잖아요, 그렇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는 걸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지?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 걔를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N에 A 이렇게 딱 치는 거지. 그렇지? 또는 뭐 절대값 A 이렇게 적기도 해.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표현을 쓰니까 일단은 얘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지. 됐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임? 만약에 NA가 얼마? 0이.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집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그런 집합이 있다면 이때 그 A를 어떻게 표현하니? 동그라미 땡 하고 얘를 공집합이라고 읽어주는 거지. 이 정도는 알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거를 하는 거. 다 아는 거니까 좀 편하네. 뭐 간단하게 문제 한번 볼까? 22단원이 아니라 20단원이구나. 뭐 예를 들면 20-2번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자 한번 잘 해석을 해봐. A 연산 B라는 그런 집합이 있대. 그 집합은 어떤 집합이냐면 X를 원소로 가진대. 그 X에 대해서 옆에 설명을 해놨지. X는 뭐래? A랑 B를 더한 값이래. 그럼 그때 그 A랑 B는 또 뭐래? A는 A의 원소, B는 B의 원소인 거야. 그러니까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하나씩 더해서 만들어지는 집합인 거지. 그지? 그래서 1번은 뭐 케이스 너네가 경고 잘 나눠보면 되겠지. 0 더하기 1은 1, 0 더하기 2는 2, 1 더하기 1은 2. 2가 아까 나왔는데 또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집합에서 원소는 명확하게 원소들끼리 뭐가 돼야 되거든?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값이 있으면 항상 하나만 적어준다는 거. 근데 이런 원칙이 너네도 모르게 어디까지도 이게 연결이 좀 되냐면 너네가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이든 3차 방정식이든 2차 이상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근이 중근으로 분명히 존재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중근으로 존재하면 너네가 x는 2 또는 2 두 개를 적니? 아니잖아. 그냥 2 하나만 적고 중근이라고 나타내주지. 그게 왜냐면 원래는 어떤 그 방정식의 근을 적는 원칙은 뭐냐면 집합으로 적어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해를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 부르냐면 해집합이라고 부르거든. 이해돼? 그러면 집합의 원소를 적는 원칙이 뭐라고? 같은 거는 한 번만 적는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방정식의 근도 같은 값이 두 개가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어줘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중근이라고 적어주는 거고. 알겠지? 이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되고 뭐 2번 그러면 A 연산 A네. 그러면 A에 있는 원소 하나씩 꺼내서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런 거 할 때 은근히 애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0을 하나 꺼냈어. 그러면 1을 꺼내니까 0 더하기 1은 1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지? 얘들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냥 집합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랑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를 각각 꺼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0을 꺼냈으면 여기서 0을 꺼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얘들 A라는 집합을 하나만 놔두고 여기서 두 개를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0 더하기 0도 되고 1 더하기 1도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 2도 되는 거고. 네? 옆에 있는 3번도 같은 식으로 하면 돼. 이거는 그냥 집합의 표현을 좀 알자라는 거.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집합의 포함관계.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여러 집합들 사이에 너네가 포함관계를 해석하는 또는 문제를 풀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그림이야, 그림. 그러니까 벤다이어 그림으로 너네가 나타내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어떤 집합이 이렇게 있고 A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A가 B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러면 요 그림에서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보자고. 알겠지? 그럼 봐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A에 모든 원소들이 있을 거고 B에도 막 원소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전부 다 어디에? B라는 집합이 포함이 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A가 B에 포함되지 않고 바깥쪽으로 살짝 나와 있다면 A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B에 포함이 되나? 아니잖아. 이 바깥쪽에 나와 있는 얘네들은 포함이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이 된다의 그 정의는 뭐냐면 문장으로 말하면 어떤 X가 A의 원소이면 됐지? 그 X는 누구의 원소이기도 하다? B의 원소이다.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A가 B에 뭐 한다?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요거를 만족을 할 때 이때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다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에 포함이 되는데 아까는 어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일 때는 삼지창 모형으로 나타냈잖아. 이번에는 어떤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되겠지? 이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정의를 좀 볼게. 봐봐. 뭐 집합의 상등 또는 서로 같은 집합 뭐 이런 내용인 건데 나에게 두 개의 집합이 어떤 상이라면 똑같은 거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A의 원소이면 B의 원소이기도 하고 그치? 거꾸로 B의 원소이면 A의 원소이기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A랑 B가 같은 집합이다라는 거는 X가 무엇에? A의 원소이면 뭐? X는 B의 원소이다. 이거랑 동시에 X가 B의 원소이면 X는 A의 원소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할 때 그때 A랑 B는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 위에 있는 정의가 뭐니? A가 B에 포함이 된다의 정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에 포함이 되는 거고 동시에 이 두 번째 정의는 뭐야? B가 A에 포함이 된다잖아요, 그치? 그래서 B가 A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무엇일 때? 포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A랑 B는 같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두 집합이 같을 조건은 서로가 서로에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 됐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의 집합이 다른 하나의 집합에 무엇일 때? 포함이 될 때 그때 뭐라고 불러? A를 B의 뭐다? 부분 집합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지. 됐지? 부분 집합. 그러면 이런 부분 집합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부분 집합의 어떤 집합 하나를 주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들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미리 말해줄게. 혹시 기억하니? 그 코어 할 때도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생각하라라고 내가 방법을 좀 말해줬는데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자? 뭐의 경우의 수? 각 원소들의 영역의 경우의 수. 항상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냥 경우의 수 문제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영역의 경우의 수라는 표현 자체가 뭐야? 우선 뭐로 나타내라? 그림으로 나타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한테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냐면 각 원소의 뭐에? 영역의 경우의 수.
정확히는 위치할 수 있는 각 원소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의 경우의 수로 계산을 해보라는 거야. 되겠니? 그럼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걔가 A, B, C, D, E라고 하는 5개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제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의 만약에 개수를 구한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집합을 구할 거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안에 뭐 돼 있는 포함되어 있는 요런 X라고 하는 집합의 경우의 수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건 거야.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냈더니 요 각각의 원소들이 위치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져. 각각 2가지씩을 가진다라는 거야. 얘도 여기에 들어갈지 아니면 요 바깥쪽에 있을지 2가지. B도 2가지, C도 2가지, D도 E도 2가지. 그래서 몇 가지? 3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는 거지. 되겠지? 그래서 그때 이 X가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32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이미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경우의 수 중에는 A, B, C, D가 전부 다 X에 포함되지 않고 바깥쪽에 위치하는 경우도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의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그것도 지금 부분 집합의 개수에 셋지? 그 말은 뭐야? 공집합도 어떤 집합에 무엇이 된다?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이라는 거고. 이제 뭐 굳이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그럼 여기는 5개의 원소가 전부 다 X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경우, 즉 X랑 A가 서로 같은 집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같은 집합은 또 뭐가 된다? 서로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는 거지. 그거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내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전체 집합이 A, B, C, D, E야. 그치? 요거일 때 A가 B에 포함이 되고 B는 요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는 요거인 순서상 A, B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게 나왔다고 쳐봐봐.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떤 친구들은 이런 방향이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은. 되겠니? 이거 시간 한 잠깐만 줄 테니까 생각해 볼래? 됐니? 자, 이렇게 가보는데 자, 상황을 또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고. 자, 요런 A, B, C, D라는 저런 집합이 있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B라고 하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고 또 B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A라는 집합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 원소 A, B, C, D, E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 각각 몇 가지씩의? 3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가진다라는 거야. 그럼 A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도 3가지, B가 위치하는 경우도 3가지, C도 3가지, 각각이 다 3가지씩 경우를 가진다는 거지. 그래서 3의 5제곱 계산하면 243.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나타내 보면 뭐 A는 여기, B는 여기, C는 여기, D는 여기, E를 여기를 선택을 했다면 그때 A 집합은 AE라는 집합인 거고 B라는 집합은 AE, BD라는 집합이고 되겠지? 그런 하나의 순서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해서 243개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야. 그거 되겠니? 그렇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 굳이 이 결론을 뭐 하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임? 자리가 없네.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를 하면 따라서 NA가 얼마일 때? 그냥 N일 때 이렇게 하자. 그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N개인. 요거 인 집합 A의 뭐의 개수?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n개의 원소들이 전부 다 2가지씩의 경우를 가질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2가 몇 번 곱해질 거야? n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때 2의 몇 가지? n제곱까지의 경우의 수가 생길 거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n개면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무조건 2의 n제곱이다. 뭐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지. 되겠지?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문제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풀어보면 자 20-3번 한번 볼까? 그냥 눈으로만 볼게. 밑에 보지 마시고 위에만 보자. 자 집합 A가 A, B, C, D 1에 5개네, 그치? 그러면 A, B가 속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 문제로 볼 수 있겠다 그냥.
자, 이런 상황인데 A랑 B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이라는 거야? 한 가지씩이라는 거지. 네. A가 위치할 수 있는 영역이 두 가지가 아니라 바깥쪽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그럼 얘네는 두 가지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세제곱해서 8가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번 문제는 A랑 B가 반드시 속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이것도 똑같지. 네. A랑 B가 반드시 요 안에 그냥 있어야 된다. 네. 어쨌든 경우의 수는 한 가지씩이라는 거야. 그래서 네. 1 곱하기 1 곱하기 나머지는 또 두 가지씩. 네. 8가지. 됐지? 3번도 A, B는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 어쨌든 한 가지씩 나머지는 두 가지씩. 네. 다 곱하면 4가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항상 이렇게 영역으로 따져보면 되는데 근데 뭐 조금 그 헷갈리거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지 너무 그냥 기초적인 문제들 그런 것까지 매번 그림을 다 그리고 있을 필요는 없어. 네. 알겠지? 근데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한번 뭐 해보는 거야. 그림으로 나타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네. 알겠지? 오케이. 그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다음 정리해 봅시다. 오케이. 4개의 집합을 좀 공부를 할 거야. 첫 번째는 합 집합. 일단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다고 하자. 그때 영역으로 나타내면 요 부분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제 그러니까 A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B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는 네. 또는 A랑 B에 모두 포함이 돼도 되는 이제 그러니까 A나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모은 거 그런 집합을 A랑 B의 합집합이라고 부르고 네. 기호는 어떻게 쓰지? A랑 B 사이에 뭐 이렇게 U자 모양을 쓰는 거고 네. 그럼 이 합집합의 정의를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X라는 값을 원소로 가져 네. 얘에 대해서 설명을 붙여보면 X는 누구의 원소? A의 원소, X는 B의 원소인데 네. 요 두 개 사이에 어떤 표현을 넣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네. 요 사이는 건 또는 아니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갈 텐데 누가 들어가야 되지? 또는. 이제 또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야. 네. 그치? 근데 매번 경우의 수 같은 거 할 때도 말을 했지만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쨌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표현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냥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다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했던 원소 나열법 이거는 이름만 봐도 원소를 나열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또는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네가 외우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또는을 조금 표현을 그냥 구어체라고 해야 되나? 말하듯이 그냥 바꿔보면 또는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이거나. 그렇지? 이거나 이거이거나 아니면 저거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지. 둘 다 돼도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렇게 바꿔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째는 교집합이지. 네. 그림으로 나타내면 A랑 B에 동시에 포함이 되는 여기 있는 원소들을 집합으로 갖는 집합을 말하는 거고 기호는 A랑 B 사이에 이렇게 뒤집어주고 얘는 X를 원소로 갖는 거야. 이 X는 어떤 애냐면 X는 A, X는 B인데 네. 이제 A에도 포함이 되고 동시에 B에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또는이 아니라 이 사이는 뭐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리고라고 이어지는 거고 이 그리고라는 거를 또 이해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 그렇지 이면서라는 그런 표현을 바꿀 수 있는 거지. 네.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B의 원소인 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지. 네. 말이겠지? 이렇게 돼 있고. 자, 세 번째는 여집합이지. 여집합. 됐지? 여집합. 저쪽에다 쓸까? 자, 여집합이라는 거는 여가 뭐야? 남는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알겠지? 이거 하고 남은 것들. 알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뭐 여라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잉여 이런 거. 그치? 잉여 이런 거 할 때 뭔가 남는 게 이제 잉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런 거. 그러면 여집합은 반드시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여기 있어. 네. 그럼 얘를 만족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걔네들을 모아놓은 게 여집합이란 말이야. 네. 이해되겠지? 그러면 뭐가 필요해? 얘가 아닌 것들을 또 뭐하는? 어쨌든 제한을 걸어주는 뭔가 바깥쪽에 새로운 하나의 집합이 필요할 거 아니야. 범위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래서 여집합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맞아.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부분 집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맞아. 네. 알겠지?
그래서 어떤 집합이 하나 있어. 뭐랄까? 집합 U가 있다고 하자. 네. U와 이거의 부분 집합,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됐지? 네. 내가 요 A의 여집합에 대해서 볼 거라면 반드시 A는 누군가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네. 이제 그럼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어떤 U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일 때 그때 A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 네. 이해되겠지? 근데 좀 생각을 해봐봐. 요 바깥쪽에 요거를 막아주는 제한 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합이 어디까지가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 네. 알겠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집합 U와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할 때, 됐지? 요거 일때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A 오른쪽에다가 작게 C 컴플리먼트라고 읽어주는 거고 그냥 한글로 A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돼. 네. 이제 얘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는 집합이냐? X는 누구의 원소이면서 U의 원소이면서 네. 됐지? 동시에 A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즉 요쪽에 있는 애들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U의 원소이면서 누구의 A의 원소는 아닌 거를 말하는 거지. 네. 그치? 그런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렇게 써주는 거야. 네. 간단하지겠지? 네. 그래서 이때 얘를 포함하고 있는 무엇? 요 집합. 얘를 이제 뭐라 불러주는 거야? 전체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전체 집합. 네. 이래겠지? 어떤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할 때 이제 걔가 어딘가의 부분 집합일 거야. 어디에 속해 있는 집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걔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주는 거. 네. 이해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뭐 차집합. 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뭐 예를 들면 요쪽을 말하는 거야. 요쪽. 됐지? 차집합.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차집합이니까 그대로 A 빼기 B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긴 하지만 얘를 보고 A 빼기 B라고 읽지는 않아. 왜냐면 이 다음 단에는 말을 하겠지만 이 빼기라고 하는 그 연산은 집합의 연산 기호는 아니거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런 사칙 연산들은 수나 식의 연산자이긴 한데 연산 기호이긴 한데 집합의 연산 기호는 이런 더하기 빼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합집합이나 또는 이런 교집합의 요 기호들 얘네가 집합에서의 연산 기호란 말이야. 연산자란 말이야. 네.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고 A 빼기 B라고 읽진 않아. 읽을 때는 그냥 A 차집합 B A랑 B의 차집합 이렇게 읽거나 네. 알겠지?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 그럼 얘는 너네가 이제 나타낼 수 있겠네. 어떤 것들을 원소로 가져? 어디에는 포함이 되는데 A에는 포함이 되는데 네. 동시에 누구한테는 B한테는 포함이 되지 않는 네. 그런 X들 A에만 포함이 되는 그런 원소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이게 되는 거야. 네. 이게 되겠지?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A 차집합 B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래 얘를 뭐 할 수는 있어? 해석을 할 수는 있지. 어떤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구나라고 해석은 가능한데 이걸 우리가 연산에 쓸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차집합이 나오면 저 차집합을 뭐로? 교집. 연산기호로 너네가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네.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 요 영역을 너네가 이런 합집합이나 교집합 또는 이런 여집합의 연산기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차집합 B는 누구와? A와 네. 그치? B가 아닌 것들, B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의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 여기다라는 거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봐. 네.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A 차집합 B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알겠지? 차집합은 교의 요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단에는 할 거지만 미리 기억을 조금 해두시고. 네. 알겠지? 그래서 다 익숙한 거야. 근데 이런 거 항상 그림으로 나타낼 때 뭔가 여집합이 표현돼야 될 때는 항상 뭐를 나타내 주는 거? 전체 집합을 항상 그려주는 거. 이게 버릇이 돼 있어야 돼. 네. 알겠지? 저걸 안 그리면 어차피 너네가 문제를 풀다가 하면서 그리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차집합은 항상 집합의 연산기호로 바꿔줘야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로? 교의 기호로 바꿔준다까지. 네. 그치? 이렇게 네 가지의 그거. 됐니? 네.